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최근 손혜원 의원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공적 지위와 권한을 사익을 위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손 의원 케이스에 적용하면 부동산 시세 차익 등을 노리고 목포 구도심의 문화재 지원을 의원 권한으로 도모함으로써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죠. 손 의원은 자신에게 희속되는 사적 이익이 없다며 항변하는 것도 그래서죠. 사적 이익이 없다면 그 의무를 저버렸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투기의 전형성을 벗어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이라는 사익이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해도 그런 의도만으로도 공직자에겐 책임 물을 수 있죠. 해서 의도와 결과 모두를 따져보는 과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살펴볼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SBS 첫 보도는 공직자가 의무를 다하는지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해당되죠. 설사 다소 오류가 있다 해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후속 보도에 이르면 과연 그 의무에만 충실했는가 묻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파, 전파 역시 공공재죠. 언론 역시 그 공공재를 공익에만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들이 과연 그러했는가? 방송사의 자존심을 위한 과잉은 없었나? 방송사의 자존심, 공익 아니죠. 자기를 위해 공공재를 쓰면 안 되는 의무는 언론사도 지는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논의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있어야 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주말까지 굉장한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손혜원 의원이 어제 탈당 선언을 하면서요. 또 사건이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조사 받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워낙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언론의 의무에 관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직자에게 이익 충돌 방지 의무를 말하는 거는 공적인 권한이나 자원을 사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그 언론도 전파라는 공공재를 씁니다. 이걸 언론에 허용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접근 권한을 주고 보호해 주는 게 뭐냐면 이제 공공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에 언론이 복무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걸 주는 건데 저는 이제 SBS 첫 보도는 뭐 부동산이 내배띄었다 하는 다소 오류가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공적 임무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손 의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후속 보도에 이르면 이건 과잉이 아니냐. 너무 많아요, 꼭지가, 보도량이. 이거 통상은 이제 의원이 그런 뜻은 없었는데 하고 사과하고 상임위 사퇴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여의도의 상례거든요. 근데 손 의원은 여의도 문법을 완전히 벗어났죠, 이게. 어제 그런 이야기들이 꽤 나왔습니다. 네, 완전히 벗어났는데 뭐랄까요. 언론사가 자기 자존심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공익은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언론사한테만 중요하지 언론사의 자존심이 공공의 자존심은 아니잖아요. 그건 공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면 안 되는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본질적으로 저는 공직자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그런 지점에 대해 따져봐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역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네, 괜히 오해받을 행동하지 말라는 취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은 아예 하지도 말라. 그런 주의를 할 의무, 공직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다고 봐요. 그런 걸 살피는데 부주의하지 않았느냐. 네, 어제 실제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 의원이 투기를 한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언론 중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 그게 그런 논의의 끝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보는 것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상충되는 그러면 공직자의 의무는 없느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옛날 말이길래 똑같이 그러다 봤는데 공무원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올 일은 공무원들은 아예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뻔한 건데 오랜 시간 해결 안 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데 만약에 손 의원 해명대로 본인의 그런 사적 이익을 추구할 의도도 없고 그리고 사적 이익도 없다고 하면 그런 공직자의 보신주의 아니란 공직자의 해태 또는 소극적인 직무유기 이런 걸 깨고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네, 실제로 어제 손 의원이 이익충돌 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반대의 상황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의원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고 응원하는 여론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다뤄지지 않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언론의 임무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볼 수 있는 공직자 의무도 있다. 구독이 무서워 장담구지 못하지 않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 공직자의 의무, 언론의 의무 모두 한 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자체 브리핑이 됐네요. 네, 문의가 됐네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주말 동안에 또 다르게 바쁘게 돌아간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됐습니다. 6월 말에 열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박 3일 방미 일정을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미가 스웨덴에서 3박 4일 동안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믿을 수 없는 만큼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2월 말쯤 언제쯤 만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골랐지만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요.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비핵화에 관해서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시는 대략 정해졌고 장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 북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남도 갔어요. 예. 네, 실무 협상에 대해서는요. 북남미 그러니까 남북미 실무 협상에 사실 이렇게 북미가 만나는데 남쪽의 담당자가 같이 앉은 경우도 이례적인 건데 이랬다는 얘기는 남쪽 관련된 사안이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련된 제재 그렇죠. 해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을 종전선언도 테이블에 같이 올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남쪽도 같이 의논해서 한 번에 해결할 사안들이 있는 게 아니겠는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정세현 전 장관 얘기 나눠볼 텐데 또 하나의 특이점은 일본은 초대받지 않았어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예. 일본의 외무성 국장이 여기를 초대받지 않았는데 들이댔어요. 갔어요. 근처에서 얼쩡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특이하면 초대받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테이블 위에 앉아서 앉아서 얘기할 수 없는데 갔어요. 예. 굉장히 외진 곳인데요. 갔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뉴스입니다.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오바마 정부 말기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달라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희가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서 이 뉴스를 못 다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었죠? 예. 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260쪽에 달하고요. 혐의도 40개나 된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려고 한 혐의, 판사들을 부당하게 사찰했다는 혐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한 검찰은 앞서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주진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고 박병대 전 대법관 관련 새로 나온 내용은 이것도 이익 충돌을 방지하고 회피할 의무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재판을 받자 자기가 직접 그 재판을 맡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관련해서 재판 정보도 수없이 전해줬다라고 하고요. 또 임종원 전 차장이 이 후배의 회사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청탁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공적인 자원, 혹은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이익 충돌 그런 걸 다 이익 충돌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는 건데 이익 충돌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이 부딪힐 때 그런 충돌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가 관련된 이익이죠. 이게 자기 그 후배를 돌보는 것은 자기가 관련된 이익을 자신의 공적 권한으로 결정해버리는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원래 회피해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재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익 충돌 방지라는 키워드가 계속 있어서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우 기자하고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당 기사
예. 네, 아까 길게 다뤄서요. 네, 손혜원 의원이 어제 탈당하고 모든 의혹 말끔하게 해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 문법하고 완전히 다른 행보긴 합니다. 통상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자면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의원은 특위가 아니다. 하지만 무리를 빚어서 상임위는 사퇴한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보도도 끝나는 게 통상이에요. 과거에 보면. 근데 아마도 SBS도 그 정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전혀 다른 대응, 언론과 전면전을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선택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서 SBS 당황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한 포인트들, 생각해 볼 점들이 저는 이 사안, 사실관계는 뭐 계속 밝혀져 가겠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예, 물론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였던 손 의원이 떠나 있겠다라고도 밝히긴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떠나고 당도 떠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보통 이 탈당이라기보다는 출당에 가깝죠. 당이 부담이 되니까 쫓아내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같이 이례적으로 탈당할 때 원내대표 옆에 서 있는 것도 또 이례적이고요. 하여튼 뭐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장자연 사건 관련된 소식인데요.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조선일보 사장은 방용훈이다. 장자연 다이어리에서 방정호 이름 여러 번 나왔다와 같은 내용인데요. 방용훈 사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방정호 전 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데요. 장자연 문건에서 소위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2009년 수사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장자연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만났던 사람은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고. 네, 물론 여러 차례 통화하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요. 방정호 전 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입증이 또 어려운 것이 당시에 1년치 통화 내역이 사라졌고 그리고 또 당시에 조사받은 조선일보 관계자는 장자연 방정호 통화 기록이 없었다. 예, 그걸 빼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조선일보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를 과거사위에 진술했다라고 하는데요. 전직 조선일보 관계자입니다. 예, 전 스포츠조선 사장까지 지냈던 고위 관계자입니다. 자, 여러 이름이 나와서 헷갈릴 텐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선일보 사장은 방상훈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이고요. 그리고 예, 호텔 사장이죠. 예, 지금 계속 거론되는 방정호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입니다. 예, 전 TV조선 동생과 아들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관련된 기사는 이번 주 시사인에 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온라인에는 없고 지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사인 잘하겠어요? 네, 좀 긴 내용이어서요. 자세하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들어왔어요. 불이. 주진우 기자 방에 들어오면서 전화해도 될 걸 뭐 불렀다고 지금 투덜투덜 됐습니다. 자, 사법농단 수사의 정점이죠. 사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주에 청구됐습니다. 이 사안 계속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어나기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같이 죽자 이런 거 같은데 참. 네. 자, 지난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가 몇 시간 됐습니까? 몇 시간이요. 저기 네. 사흘 나와서 조사받았는데 사실은 조서에 적은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 네, 거의 내용을 그리고 부인하거나 모른다 그리고 아니면 아랫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대답한 내용은 더 작았어요. 그런데 세 차례에서 27시간 정도 조사받았는데 조사받은 내용 시간도 거의 대부분 생각하거나 옆에 변호사하고 상의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서 내용 말은 최소로 하고. 네. 네. 그리고는 열람 시간이 36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례적이구나. 열람이 더 기네. 네, 사법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시간 조사받고 그다음에 30여 시간 조사 열람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조사를 받은 날
그날 보통 조사 열람을 하는데 열람을 몇 분 만에 하죠. 네. 저 같은 경우 30초 만에 하죠. 그런데 30초는 넘게 걸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1시간 했으면 한 10분은 걸립니다. 그게. 예. 저는 짧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사 열람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것도 이례적인 겁니다. 본인이 조사를 받고 조사 열람을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보통 하는데 네. 이분은 조사받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열람하고 이랬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요. 왜 그랬다고들 합니까? 뭐 사람들은 뭐 다시 통째로 통째로 외웠다, 조서를 뭐 기억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거 완전 특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사받은 내용을 가지고 양 대법원장이 집에 가지 않고요. 집에 귀가하는 대신에 그 차를 기자들을 따돌리고 로펌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변호사들하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들어와서 고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받고 본인도 법 전문가니까 그 자리에서 조사 열람할 수 있는데 예. 충분히. 근데 그것도 밖에 나가서 회의를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음날에. 그렇죠. 고쳐서 조사나 접속사를 고치고 있어요. 계속. 조사나 접속사를 주로 고쳤다? 네네. 그래서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권한이죠. 아니요. 특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혜입니까? 보통 조사받은 날 그날 그 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내일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꿀밤을 맞거나 아니면 구속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거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받은 특혜입니다. 거기다가 특혜라기보다는 양해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장이 자기의 법적 운명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 법 전문가로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검찰이 또 막을 수도 없었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그렇죠. 그 옆에 변호사가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다 메모를 해갔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 네. 이거 통째로 외운 거일기도 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시간을 지연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주말로 지연시키고. 그리고 주말에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주에 조사가 있고 지난 주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주초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이런 기본적인 스케줄이었는데 계속해서 끌고 지금 영장실질심사 날짜도 잡지 않고 있어요. 좀 이례적이죠 다. 그러니까 전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물론 뭐 전 대법원장이 이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자체가 헌정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예. 헌정사상 이렇게 사법을 살인한 사람도 드뭅니다. 조사 과정 중에 뭐 다른 특이사항이 있다고 취재된 건 없어요? 예. 들어가실 때 양 대법원장께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부덕의 소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책임진 건 없어요 보니까. 아니요. 들어가자마자 네. 곤란한 일은 다 아랫사람이 했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분은 박병대 대법관이나 고영환 대법관처럼 보다 훨씬 자기가 이 재판 개입이나 그리고 좀 법의 테두리를 넘어간 행위가 많아요. 문서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면서 갑자기 기억 상실증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부하 직원이 했다고 하고 네. 뭔가 불리한 증거가 있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단기적으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리고는 대답을 거의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겠죠. 네. 법정에서 다투고 법정에서 다투는 건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렇게 했겠죠. 뭐 당연히. 네, 재판의 기술입니다. 뭐 재판의 기술을 기술이 이건 우리도 잘 그랬잖아요. 네, 뭐 방어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이 와가지고 네.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이렇게 미루고 그리고 뭐 아예 묵비권을 행사한 건 아니고. 네, 아니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저와 주진 기자를 말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서 다투겠다 한 건데. 전직 대법원장은 뭐 법 전문가로서 거기 나와서 본인이 답할 것들은 답했는데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책임을 회피했다. 예.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많이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어디에다 적거나 이런 분이세요. 평소에. 그래서 그런 문건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 문건들도 나왔죠. 그리고 양 전 원장은 이걸 어디다 적어놨을 분이기 때문에 재판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어요. 이분이 별명이 양주사거든요. 너무 꼼꼼해가지고 너무 챙겨서 그래서 아랫사람들도 자꾸 적어서 보고하게 됐기 때문에 스타일이 그랬다. 네, 그래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어딘가에 문건에 조금씩은 남아 있어서. 예.
근데 이제 그 뭐 혐의에 대해서는 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냐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법부의 그렇죠. 수장이었는데 거기에 수위 있고 가가지고 심사 받는 거 영장실질심사 받아봤잖아요, 그거. 네, 처음에 본인도. 예, 실질심사로 가면 예. 일단 변호사하고 실질심사장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 20년 후배들한테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여기에서는 그 전 대법원장이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됐다, 본인이, 어떻게 됐다. 네. 설득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거 하겠느냐 안 할 그렇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진행되는 과정이 되게 모멸감이 들어요.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구치소로 이동이 되는데 구치소로 갈 때 수갑을 차고 가야 되는데 네. 포승줄에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양쪽에서 이제 팔을 붙잡고 들어가요. 네, 팔을 붙잡고 들어가서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구치소에서 이렇게 그 구치소에서 유치장 같은 곳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이감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옷도 벗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식도 먹어야죠. 뭐 그러면 굉장히 좀 범죄자로서 처량하기도 하고. 네. 범죄자 같은 그 처우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모멸감이 들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지나간다는 얘기는 영장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런 그 과정이 싫어서 그냥 생략했거든요. 그런 그 법조인 특별히 검사나 판사들은 그렇게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욕감이 들고 하니까 네, 본인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기만 했지 자기들이 거기 가는 때 모욕감을 느껴서 안 하는데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받겠다고 그 지금 과정을 준비하고 거쳐서. 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영장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본인이 영장실질 받을 때 그렇게 모욕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나 보네. 아니, 네, 유치장에 저는 구치소로 안 가고 서초경찰서에 갔는데 들어갈 때 이제 수갑을 차고 들어갔어요. 당연히. 수갑을 차고 잘못했으니까 본인이. 아니 잘못 안 했죠. 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이제 자범들 저는 마약 사범이랑 그다음에 좀 풍기물란죄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처량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원래는 한 화요일 정도에 영장실질심사 해야 되는 건데 네. 아직 안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잡히지도 않은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판사를 못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장 판사는 그 5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3명이 직간접적으로 저기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같이 일했거나 밑에 있었어요. 그 나머지도 밑에 있었는데 2분이 좀 겹치지 않은 분 중에 이렇게 결정될 텐데 그게 미뤄지는 것도 조금 뭐 어찌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좀 시간을 버는 데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얘기할 거 준비했는데 뭐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 그럼 빨리 가요, 그리고. 아니 그 영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영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죠. 어떤 영장? 영장이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거기 양승태 대법원 본인 생각으로 영장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영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영장실질심사 일시와 장소 그리고 영장판사 정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니 또 나와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준우 기자였습니다. 어머니. 자,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요 사안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장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례적인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북미가 같이 스웨덴에서 만난다든가, 또는 워싱턴으로 직행한다든가, 또는 뭐, 그러니까 이전과 이게 평생 이 일을 하셨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지점들이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일단 정리해 주십시오. 우선 시간 순으로 얘기해 봅시다. 네, 시간 순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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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그 부위원장 일행이 예. 와싱턴으로 직행을 한 것은 이건 북미 관계가 그야말로 새로운 관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는 작년만 해도 뉴욕으로 가가지고 갔죠. 폼페이오하고 회담을 끝낸 뒤에 예. 폼페이오 안내를 받아서 예. 그 백악관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 이번에는 덜레스 공항에 내려가지고 바로 예. 그 뭐 숙소를 거쳐서 갔지만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발 오피스인가 오발룸인가 그 약간 오피스, 타원형 오발 오피스. 그쪽으로 네. 직접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폼페이오 뭐 그 북미 장관급 회담에 대표들과 그 참모들이 이름이 다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앉아서 예, 다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미국 북한으로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없던 일, 그러니까 직접 가는 일도 없었고 일행 전체가 그 집무실에 들어간 것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게 앞으로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그렇게 백악관 집무실까지 불러들인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적대 관계는 끝낸다는 신호라고 봐야 되고. 일행 전체를. 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예. 그 북미 대표들 비건과 최선희가 만나는데 우리 이도훈 평화교섭 본부장이 본부장이 같이 갔죠. 거기에 참석을 해서 지금 이런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93년부터 94년까지 진행됐던 제네바 북미 회담에 예. 그때는 어땠어요? 우리는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북한이 못 오게 해서 못 들어갔죠. 그때는 통미봉남 혹은 뭐. 그렇지. 통미봉남 시대에 바로. 예. 통미봉남 시대에. 이 사안은 우리가 미국과 풀 문제지 남쪽은 들어오지 마라. 그렇지. 그런 거였는데. 그럼 뭐 우리 쪽에서 가긴 갔어요? 그 지역에 제네바에? 장관님 시절 아닙니까 그때가?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할 텐데. 예. 그 담벼락 밑에서 그 기다리고 있다가. 담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회담이 있는 장소의 담벼락 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을 왕복하면서 그 회담이 회담을 했는데 이루어졌는데 건물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미국 대표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해서 약간 들었어요? 브리핑을 받고 그걸 바로 또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본부에 전문 때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서글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됐고 특히 북한이 남한이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해줘야만 결론이 나겠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왜 했을까요? 북한의 화법하고 미국이 이해하는 것하고의 차이에 북한이 이런 의도를 담아서 얘기했는데 미국이 잘못 오해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선 미국이 하는 말에 그 의미라고 할까 함의를 북한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도 있고 북한이 하는 말을 그렇지. 그거를 가운데 서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주면은 접종을 빨리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서로가 그렇죠. 서로의 말을 오인하거나 네. 그 북한식 화법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조금 알게 됐지만 영어로 번역해서는 잘 전달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 주면은 접종을 빨리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 북미 정상들이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길잡이 역할 내지는 중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이 잘 됐다는 사실을 잘 됐다는 걸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남한이 선의를 가지고 남쪽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미국을 좀 달래주기를 설득해 주기를 그래서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하려면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마 이도훈 그 본부장한테 의지를 많이 흐리라고 봅니다. 북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미국 쪽에서도 그러면 남쪽에 와가지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어달라 이런 요청이 작년 있었고. 8월에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평양을 다녀오면서 바로 그 스티븐 비건과 최선희 부부장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못 만났죠. 북한이 계속 거부를 했죠. 그럼 뭐 별로 만나봐야 좋은 얘기 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다 해서 안 만났는데 이번에 바로 그 목적 그 양자 접촉을 위해서 만난 건 아니고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걸 계기로 해서 만나게 됐죠. 모양은 그렇게 됐지만. 그거를 님보러 가는 거지 뻥 따로 가나. 근데 그걸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또 우리 교섭본부장이 바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한미회담 그다음에 그 남북회담 삼자 같은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접점이 잘 안 되면 다시 남북미 3자가 모여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쯤 끝나게 돼 있죠 아마. 우리 쪽도 갔다는 건 우리가 중재 역할도 있지만 우리 현안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북한도 희망하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도 상당히 좀 희망을 하잖아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재개 및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그 입주 업체들은 여전히 바라고 있어요. 다른 베트남이나 이런 데 해봤는데 북한만 못하니까. 안 되지. 우선 첫째 노동자의 질이 다르고 또 통역 없이 얘기가 되고 솜씨가 좋잖아요.
거리 이동 거리가 얼마 짰습니까? 그래서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예. 그러니까 이점이 많죠. 그래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지만은 크게 손해는 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원래 북한이 내놓은 게 2천만 평입니다. 예. 800만 평이 공장 부지고 1200만 평은 배후 도시 그러니까 뭐 거기 주거 지역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800만 평 중에 지금 100만 평은 공단이 조성이 됐어요. 예. 나머지 700만 평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원래는 800만 평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8분의 1밖에 가동을 안 했던 거군요. 아니 아직은. 8분의 1도 아니지. 100만 평 공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예. 공장을 진 건 40만 평밖에 안 돼. 60만 평에 지금 바로 가서 공장을 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서는 지금 뭐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무슨 캄보디아 이렇게 갈 댕기는 필요가 것보다 없죠. 훨씬 여기가 개성이 다시 열리면은 유리하죠. 물류비 싸죠. 800만 평에 40만 평 20분의 1만 활용했던 거네. 그렇죠. 아직은. 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도 규모로 키워 나갈 생각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 북한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 해달라는 거였었고. 네. 그런데 그걸 키울 뻔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못하게 했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서는 이제 다 무효화시켜 버렸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현안들도 논의될 것이다. 우리가 갔으니까. 그죠? 종전선언 같은 것도 여기서 남북미가 다 같이 관련된 사안이니까. 북한 종전선언은 이제 북한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반대급부를 미국한테 줄 것이냐 하는 그거 좀 조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주고 많은 거 받으려고 그러고.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뭐. 북한도 근데 협상의 북한이 과정에서는.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좀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걸 주고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조치는 좀 해달라는 건데. 북한은 조금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완전히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 값을 너무 싸게 친다 이런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뭐 이미 핵실험장 폐기한 거 그거는 어차피 못 쓰게 돼 있는 거 뭐 그 생색내지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답답하죠. 그러면 이번에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은 역시 핵심은 북한은 뭘 내놓냐 미국은 뭘 내놓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서 내놓을 게 영변하고 뭐 ICBM까지도 얘기하던데. 영변을 내놓으면은 사실은 북한의 핵 능력의 한 80%는 불가역적으로 이제 비핵화되는 셈인데 그거는 큰 걸 달라는 뜻이에요. 그것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그 얘기는 그걸 받으려면은 미국이 내놔야 될 것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입장을 아마 바꿔가지고 ICBM을 내놔. 미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핵심인 ICBM.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가 있는 ICBM을 내놓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뭐 제재를 일부 완화해 준다든지. 오히려 미국은 영변은 그 다음에 하고 ICBM을 먼저 내놓으라 이런 태도입니까? 지금 핵 활동을 해봤자 ICBM이 없으면 예. 핵폭탄 만들어도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미국한테는. 그렇죠. 탄도에 실어가지고 날려야 되는데 그렇지, 탄도를 못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이 없어도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일본이나 한국을 위협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 미국은 일단 ICBM 제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뭐 핵폭탄이나 핵물질은 그 다음 단계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하고 좀 다르네요. 미국은 지금 제약거리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영변 발전소, 영변 자체가 미국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죠. 그걸 날렸을 때문. 그렇죠. 날렸을 때 위험이죠. 위협이 되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북한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핵실험 안 하지 않느냐. 네. 이제 ICBM 안 쏘지 않느냐. 네. 그 생색을 많이 내거든. 근데 이번에 ICBM을 내가 뺏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인기는 올라가죠. 그리고 거꾸로 북한은 아예 왜냐하면 북한은 올해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큰 걸 내주고 빨리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해가 그런 식으로도 엇갈리는군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 완화와 해제는 좀 다릅니다. 네. 완화는 일부만 조금 풀어주는 거고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이런 것은 소위 예외로 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완화해 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북한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죠. 그것은. 네. 왜냐하면 외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죠. 그거를 받아내고 싶어서 애를 쓸 텐데 아마 영변 핵시설 해체 이런 것은
그거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바로 그걸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김영철 만나고 난 뒤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러지 않았어요. 압박과 제재는 계속한다. 예. 완전히 비핵화가 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점에서 지금 그 접종을 못 만들어 가지고 옥신각신할 텐데 그 스톡홀름에서 하는 회의가 지금 급이 낮아서 예. 그게 좀 걱정되는 측면이에요. 거기서 결정적인 돌파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예.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좀 그 결단은 결국은 그 양 정상이 만나서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정도까지 밀어놓고 만나게 해주면 좋은데 예. 비건이나 폼페이오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지 그건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폼페이오로부터. 알겠습니다. 장소는 베트남이 맞는 거죠? 베트남으로 갈 것 같아요. 베트남인데 이제 하노이냐 다낭이냐 하는 거 가지고 막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못했어요? 예. 못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나오는 보도로 두 군데 좀 하나 고르라고 던져놓은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근데 김영철이 가서 보고를 해서 장단이 있나 보죠. 그 두 도시에.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예. 북한 대사관이 하노이에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하노이가 좋을 겁니다. 뉴욕처럼. 예. 네. 유엔 대표부가 있어서 뉴욕 간 것처럼. 다낭은 그냥 휴양지고 뭐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뭐 불편할 것이 없죠. 부자니까. 예.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살림이 지금 별 것이 없는데 그 멀리 가면은 그거 대사관 직원들이 그 서포트 그 뒷바라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휴양지면 사람도 적으니까 산토사 섬처럼 뭐 보안이나 이런 점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베트남 하노이에도 철저하게 그 통제하고 경호하면은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장소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아직 결정 못했다. 아니 그것도 있고 이제 저쪽에 그 장소 발표하면 바로 이제 회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스톡홀름에서 얘기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거 보고. 연결해 가지고 결심이 서야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2월 말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2월 말에 있고 한 3월 정도에 답방이 있고 이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그렇게 봐야죠. 대개 이제 한 달 간격으로 뭔가 일이 치러진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2월 말이 북미 정상회담이면 3월 말쯤에 답방을 한다. 이렇게 뭐 3월 중에 3월 말에 될 수도 있고 또 꼽히는 4월에 올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일본이 스톡홀름으로 초대받지 않았는데 일본의 외무부 국장이 아시아 국장이든가요? 당연히 아시아 국장이 그게 육자회담 일본 측 대표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초대받지 않았는데 거길 가는 게 그게 이상한 경우 아닙니까? 뭐 이상한 건 없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할 건 없고 일본으로서는 지금 이 북미 간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의 판이 바뀌지 않습니까? 북미 적대 관계가 끝나면은 일본의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네바 회담할 때 담벼락 밑에서 기다렸다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기동령 하려고 처지가 그렇게 됐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담벼락 밑에 기다렸다가 미국 쪽에 가가지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빨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건데 그때 일본이 미국한테 뭘 좀 부탁하려면은 지금 스톡홀름에서 북미 양자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를 좀 귀동냥 해가지고 바로 본국에 보고를 해야 되죠. 지금 93년 4년지간에 우리 외교부가 했던 일을 지금 일본 외무성이 하고 있네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점검하기 훨씬 더 그럼 비교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일본은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우리는 잘 취급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그렇게 담벼락 치기를 하고 해도 미국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미국이 그 당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얘기는 그런 거예요. 서러움을 많이 당하셨군요. 표정에 서러움이 그냥 다시. 이번에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정도까지 하고 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겠죠,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아마 CIA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CIA 연락사무소. 그렇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사실 그건 나쁘진 않아요. 연락사무소를 상호 교환 설치만 하면 그게 대사관 설치를 위한
전초인데. 전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국무부 관리들과 저 외무성 관리들이 이렇게 연락사무소 설치해서 서로 근무하는 그 모양새만 된다면은 국민들한테 보내는 평화 메시지가 상당히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화재 위험 3대 겨울철 난방용품. 바로 전기 히터, 장판, 전기열선, 화목 보일러인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여당의 할당된 시간입니다. 황야의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손혜원 의원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홍보위원장 시절에 제가 원내대표했고 예. 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지금 같이 바로 옆자리를 바로 옆자리. 이제 요즘은 바로 옆자리가 조금 한 자리 밀렸습니다만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예. 그러면 그냥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네. 요 사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이 의혹 제기의 본질은 목포에 집을 여러 채 관련된 분들을 네. 동원해서 사놨는데 이게 네. 투기냐 아니냐. 그런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 말하면 이제 돈 벌려고 미친 거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손혜원 의원은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겁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근거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도 거기 집을 사라.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8천만 원만 있으면 산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저기 얘기했는데. 네, 저거 8천만 원은 없다 나 돈이 했더니 그렇게 가난하냐. 그렇게 가능하죠. 그러면서 리모델링비가 한 1억 들긴 하지만 한 8천만 원 주면 거기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지금 말이 8천만 원인데 리모델링이 1억이에요? 리모델링비가 한 8천만 원에서 1억씩 들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거기 그 산 집들을 8천 정도에 사서 예.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8천에서 1억씩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시가가 1억 2천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손해네요, 아직은. 손해죠. 근데 그런 이제 이분은 저한테 한 말이 놔두면 거기가 상업개발된다. 거기 주민들 중에는 거기를 상가를 짓거나 예.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해야 된다. 왜 목포만 놔두냐. 예. 이런 불만이 많았다고 그래요. 일부 주민들이. 예. 그래서 자기가 통상적인 주민들이 가는 생각이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예. 이제 이분은 그런 이제 거기서 만난 주민들을 설득한 것이 문화로 도시를 재생해야지 기존의 국토부나 이런 다른 관계 기관들이 한 것처럼 그냥 상업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면 젠트리피케이션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북촌의 예를 들면서 문화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 말이 우상호 의원 같은 중진이 하나 사놓으면 개발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은 개발을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상업적 개발을 막고 문화 개발을 하고 싶었던 이쪽이 문화 알바끼죠. 문화 알바끼.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네. 그 문화인들 사이에서 북촌에서 있었어요. 북촌에 이제 한옥을 거기도 개발하자는 쪽이 많았으니까 거긴 그런 거 청와대 옆이고 그런 곳인데 너무 개발이 안 되지 않냐.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부 문화인들이 한옥들을 사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오늘날 북촌 한옥마을이 보존된 이유이기도 한데. 그게 사실은 좀 더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인 거죠. 예. 멋있게 말하면 그런 건데. 예. 다만 이제 손혜원 의원이 권유한 분들이 대부분 안 갔죠. 서울이었으면 아마 샀을 텐데. 의원님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까? 아유, 저 귀에 못이 박히게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지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분 얘기를 하도 들어서. 아, 야당 의원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예. 내려간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때 현장 탐방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게 그게 뭐냐, 실제. 그래서 눈을 보고 네. 돌아와서 다들 거기가 문화적으로 재생이 돼서 음악거리고 되고 문화거리가 돼서 수많은 관광객이 만약에 방문한다면 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공사석에서 나눈 적이 많아요. 공사석에서 사석에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야당에서 상임위 열자. 네. 상임위 열면 그때 손혜원 의원 말에 동의했던 많은 여야 의원들이 뭐라고 면박을 줄 수 있을까요? 다들 동의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은 아닌 거죠. 거기가 집 사서.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근데 그 의원들은 우상호 의원을 포함하여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한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이 그 지역에 손혜원 의원 같은 이제 이 접근을 지지하는 시민도 계시고. 예. 상업적인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상업적인 개발을 원했던 분들이 좌절하면서
손혜원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지역 여론도 보통 목포뿐만 아니라 네. 보통 문화재 지정하거나 등록한다고 하면 그 일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디 근대 건축물 사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니까 그 건물 주인이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저도 몇 들었어요.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허물어 버려야 지정이 안 되고 지정이 안 돼 거기다가 건물을 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지정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개발은 어렵습니다. 개발을 못하게 되니까 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변 일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부동산적인 아주 가치가. 떨어지진 않지만 본인이 얻고 싶은 거대한 개발 이익은 못 얻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 개발이라는 게 장기적인 거고 예를 들어 물레동에 공장을 아파트를 짓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전문가 비슷하게 들어가서 그렇죠. 문화의 거리 만들고 나니까 그 주변이 땅값이 올리긴 올라요. 네. 그러나 상업 개발을 원했던 분들이 원한 입장에서는 만큼은 안 되는 거죠.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문화재는 생각이라고들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 북촌이 이제 지금도 북촌에 있는 주민들 중에는 불만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시 아직도.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갖고 있는 오래된 이제 건물들 한옥이든 또 그런 목포처럼 신기한 거리거든요. 목포가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런 거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 판단의 차이인데 부동산 했을 때 흔히 떠오르는 그 시세 차이나 투기 이익하고는 상반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땐 네. 뭐 집을 뭐 열 몇 채씩 그렇게 본인 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관계인들을 동원해서 사놨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는 그렇죠. 무조건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의 의혹이 생기죠. 무조건. 그래서 국민 눈에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저렇게 펄펄 뛰는 건 아니 내가 부동산 투기할 거면 왜 거기서 하냐 강남에서 하지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왜 여기저기 공개적으로 또는 뭐 네. 사석에서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다 권유하냐. 뭐 원래 특이한 분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그만두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 쿠바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예. 거기 재즈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한국에서도 우연히 못 만나는 분을 손혜원 의원이 저를 이렇게 툭툭 치기를 누군가 봤더니 공연 시작 전에. 쿠바에서 예. 그래서 아니 의원님 여기까지 오셨냐고 예. 우리가 신기하다고 서울서는 우연히 만나지도 못하는데 예. 그랬더니 자기가 목포에 문화거리를 만들 건데 음악거리 만들려면 역시 재즈가 하나 있어야지 않겠냐. 그래서 쿠바의 재즈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러 왔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5군데를 돈다고. 아 진짜요? 예. 그리고 그때 그 조카도 왔던 것 같아요. 비서하고 같이 어떤 여성 젊은 분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내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랑 같이 왔냐 그랬더니 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온 줄 알았더니 그 조카하고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군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도 어떤 기자들한테 제가 그래요.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면 쿠바까지 와서 음악 카페를 돌면서 조사를 하겠냐. 그러니까 저거는 집을 여러 채 구입했다는 것 때문에 오해는 살 수 있으나 저분의 진심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쿠바까지 와서 음악 카페를 뒤지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뭐 10채다, 11채다, 20채다 이런 얘기도 알고 봤더니 그 필지, 이게 다 연결된 집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거기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네. 필지를 마련하기 위한. 아니 일이다. 제가 지금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기의 수법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 재단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누가 재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걸릴 것 같으면 차명으로 하지요. 근데 이제 이번이 조카들 이름으로 차명 투자 아니냐. 예. 근데 증여세를 냈잖아요. 예. 증여세를 내가면서 투기하는 사람도 있나?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여러 투기 유형으로 볼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투기의 네. 전형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 그것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이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릴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음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 그것도 이제 진심입니다. 예. 원래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아 저한테도 내가 계속 제가 정청래 의원하고 친하잖아요. 네. 다음에 그럼 정청래 의원하고 저기 경선하셔야 되겠네. 네, 이렇게 살짝 이제 놀리는 거 비슷하게 얘기했더니 저는 안 해요. 저는 그 국회의원 더 할 생각은 없고 자기는 국회의원 그만두면 목포 내려가서 그 거리를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총동원해서 거기를 진짜 멋있게 만들 거다.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목포에 꽂혀서 단단히 꽂혔네. 이런 그분이 생각이 하나에 꽂히면 예. 네, 뭐 그런 좀 스타일, 집중하시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제가 스타일을 합니다. 그 보면 이제 오해 소지가 있고 의심할 수는 있는데 예.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진실되게 접근했어요. 탈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탈당까지 했어야 했느냐. 저도 전화를 받았었는데 예.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계속 할 건데 당에 자꾸 누가 되는 것 같아서 탈당을 해서 당과의 관계를 좀 끊고 예. 혼자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근데 당을 떠나면 훨씬 더 보호받지 못할 텐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거야 자기 뭐 능력이고 자기는
이렇게 일관되게 자기가 주장하고 실제 사실을 드러내면 국민들이 믿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심정이 좀 복잡한지 울먹울먹하기도 하고 억울하니까. 근데 참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탈당 잘하신 거죠, 뭐. 근데 당하고 관계가 있어서 더 비판받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우실 것 같아, 이제. 여의도의 통상적인 문법하고는 안 맞는. 특이하죠. 보통은 이제 국민들에게 무리를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를 하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하지만 제 억울함은 좀 호소하고 이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분이 그냥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계속 이렇게 신경질 부리듯이 얘기하시니까 스타일이 좀 그러셔. 근데 직설적이죠. 전통적인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이렇게는 접근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저도 제가 좀 불안했어요. 언론과 이런 전면전 선언도 절대 안 하죠. 거의 저렇게 안 하죠. 이런 경우를 참았습니다. 예, 제가 보면서 저 기질이 보통이 아니시네 이제 생각을 하지만 속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언론과의 전면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사실상 언론이라고 해봐야 이제 일단 SBS고 네. 다른 언론도 논조가 좀 갈리긴 합니다. 보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보도를 많이 하지만 그 집을 여러 채 관계인들을 통해서 샀다 이거 말고는 사실 더 나온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너무 이렇게 너가 쓰러질 때까지 내가 한번 조진다 이런 전통적 방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제가 가장 깜짝 놀랐. 전통적 방식은 아니죠 이게. 근데 깜짝 놀란 거는 다른 거는 제가 그래도 뭐 언론의 의혹 보도 어쩌고 내가 좀 봐주겠는데 심지어 그 아버지 독립운동 유공자 인정된 것까지 특혜 혹은 압박 압력 의혹 보도는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가 독립운동 유공자로 진짜 그 온 재산 다 날아먹고 가난하게 컸는데 아버지가 국립운동한 게 오히려 피해를 줬는데 그거를 무슨 압박해서 유공자로 이분 아버지가 여운형 선생 비서였거든요. 야, 그런 것까지 그런 타다 터는 거 보고 미쳤구나 언론이. 요번에는 언론의 대응 중에 일부 대응은 저보다 좀 과도했던 게 많아요. 아이러니와 이자 이율배반은 그런 걸 거론하는 언론이 과거에 자신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아니 더 나가자면은 부동산 투기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저렇게 공격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고. 예. 자, 야당 입장에서야 의혹만으로도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조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이제 겪은 바 하에서 이 사안. 물론 야당 제가 직접 제가 소년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요 사안은 이제 야당은 다른 입장일 테니까 야당 입장은 또 또 말씀하시죠. 야당은 또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네. 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거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상 뛰어들었어요. 그죠? 네. 출마한다고 다들 알고 있죠. 여의도에서. 그죠? 그럼요. 네. 아니, 그럼 일단 나올 리가 없죠. 근데, 그러면 일단 황교안, 오세훈 구도는 섰고, 나머지 주자들도 있습니다. 주자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들 전망합니까? 지금은 이미 나머지 주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소수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워낙 지명도나 여러 가지 영향력에서 보면 황교안 전 총리 대 오세훈 두 분은 거의 주목받을 만한 또 여러 가지 이력과 영향력이 있고요. 남은 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올라탈 거냐 말 거냐. 근데 현재를 보면 황교안 총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마진을 공격하고 있죠. 네, 계속 공격을 하고 계신 거 보면 두드러기 정당이 될 거냐 생각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올라탈 생각이 없는데 굳이 이 판에서 특정 후보를 공격할 리가 있나? 일단 때려보고 먹히나 안 먹히나 보겠죠. 그런 걸까요? 시점이 보면 지금 별로 시간이 없어요. 하려면은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지금쯤은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저도 당내 선거 몇 번 나가봤는데 너무 늦게 움직이면 확실히 이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들로. 그럼요. 물론 그분은 이전에 대표도 했고 관계망이 있지만 또 김병준 위원장 들어서서 지구당 위원장 교체한 데도 꽤 있고 그래서 이 손익계산으로 따져보면 여의치 않을 텐데 홍준표 대표가 올라탈 거냐 말 거냐의 변수만 남은 것 같은데요. 안 나오면 황교안 전 총리의 우세입니까? 우세죠. 전망은 확실해요. 아주 우세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위 친황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이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붙는 친환계가 꽤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도 알려져 있어요? 네. 다만 또 신기한 건 우리가 지금 흔히 골박이라고 불렀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박 안에서도 아예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된다 이랬던 분들은 또 황교안 총리를 싫어해요. 완전 싫어한다 그러면 거리를 두고 아니 싫어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친박의 핵심 아주 골박인 분들의 전화도 받았어요. 이 논리가 뭡니까? 뉴스공장 와서 제가 그 황교안 씨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정확하게 잘 지적했다. 이렇게 내가 또 골박한테 칭찬받아보기 처음인데. 아니, 그 논리는 뭐죠? 혹은 황교안 씨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서운했다. 이런 게. 당시. 그 전원책 변호사가 어디 방송국에서 나가서 말했던 그 의자 책상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의자와 책상을 방에 넣어주지 않은 것이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나 보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을 때. 허리가 아프셔서 네. 맨바닥에 앉아서 재판 준비를 못하니 네. 책상하고 의자를 좀 넣어달라. 그 정도만 좀 넣어달라. 근데 그거를 황교안 총리가 안 넣어줬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넣어줬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 욕 안 먹으려고 너무 몸을 사려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을 끔찍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탄핵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박은 흔히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그러니까 범친박은 뭉쳤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아예 골박은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황교안 대 오세훈 대결이 될 때 그렇다고 오세훈 전 시장을 돕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친박계가 오세훈 전 시장 쪽에 표를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탈당했었다는 것 때문에. 이분도 탄핵을 찬성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준은 탄핵이겠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양상도 있던데 그러나 범친박은 황교안 전 총리 옆에로 붙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친박의 규모는 얼마나 돼요?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도울 때 보니까 그래도 한 40~50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일단 눈에 띄는 친황 그분들은 대부분 친황으로 분류해야 된다. 일단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마무리하자면 손혜원 의원 건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분위기를 보겠죠. 뭐 자기들도 파봤지만 별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야당은 건만 되면 국회를 열어서 정쟁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번 건은 뭐 저희 당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아마 정기적으로 2월 국회가 열려서 상임위가 열리는 것 경우에는 뭐 어쨌든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문제만을 위한 국회가 따로 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간사가 없어요. 간사부터 구해야 돼요. 탈당을 만류한 건 맞고요? 말렸죠. 당연히 말렸죠. 그거는 뭐 홍영표 대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린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희도 물어봐고는 안 맞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소고를 해주십시오. 혹은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름이 뭐였죠? 악의정입니다. 악의정. 네, 뉴스공장 와서 한마디 했다가 순위가 많이 올랐어요. 악의정. 고맙다는 말을 처음 합니다. 네. 오는 25일 2019년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세금 폭탄이다라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최백은 교수님과 이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짚어보는 겁니다. 네. 저희 또 사부가 있기 때문에 잠깐 공시지가 뭡니까? 공시가격은 뭡니까? 공시가 붙었는데 지가도 있고 가격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가는 뭐 땅 가격이라는 얘기고 쉽게 얘기하면요. 한자 풀어서 이해하면요. 그다음에 공시라는 것은 이제 공공한테 대중들한테 알린다는 얘기예요. 뭘 알리냐? 땅값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산 가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조사를 이제 국토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발표하는데 근데 이제 실거래가를 이제 그만큼 이제 반영을 안 했던 거죠.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애초에는 실거래가라는 게 뭐 거래하는 당사자에 따라서는 더 낮게 거래할 수도 있고 높게 거래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따로 국가가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 거래 가격하고 큰 차이가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절반 이하의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는 뭐 이 토지 주택 유형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서울은 격차가 더 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일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네. 집이 집값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보게 되면 한 52% 정도밖에 안 돼요. 100억인데 공시지가 50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64%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어떻게 책정되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산하에 따라 어떤 지역의 산하에 따라 예. 똑같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 내는 세금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더 현실화, 예. 실제 거래 가격에 가깝게 만들고 예, 형평성을 이제 높이겠다 이거죠. 다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만들겠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 기존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서 공시가격이 낮았다. 낮게 이제 낮았던 그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네. 그걸 좀 이제 현실화시키겠다 이거죠. 네. 제대로 이제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살던 사람들은 내가 세금이 더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 폭탄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제 세금 혜택을 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정부한테 굉장히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냐. 우리가 뭐 보조금을 받은 거 마찬가지였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예. 거꾸로 그동안은 예. 당신들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택에 비해서는 혜택을 받았던 거다. 그렇죠. 그게 핵심 포인트. 그게 본질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세금 폭탄이라고 프레임을 잡았던 언론들이 있어요. 예. 예. 있는데 그거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재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이유는 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자기 재산 가치가 올라갔어요. 네. 그럼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 가격에 비례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요. 네. 그럼 재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올라간 사람이 소득세 더 냈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소득세 더 걷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집값 떨어뜨리든지 그럼 스스로.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세금이 상승하는 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데.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공시 가격도 그동안 혜택을 받던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세금을 더 내는 게 싫은 거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과한 것이 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좀 사실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많이 기여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금을 자기 능력만큼 내게 되면은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재산은 많으면서 적게 세금 내려고 나만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탈세나 탈루하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나만 지금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아니 다들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들 안 잡고 왜 나한테만 이거 세금 제대로 내라고 뭐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제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 그러니까 내가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없애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서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아파트도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고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 예를 들면 뭐 강남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이 서울의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한 64%, 63.7%였어요. 정확하게요. 근데 이게 한 60.7%면 안 돼요. 강남은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은 곳이 그렇죠. 예. 부동산 그 투기 대상이 되고 폭등을 자주 하는 곳이 예. 오히려 더 공시지가가 낮았다. 예. 혜택을 그렇죠. 받았네요. 반면에 이제 뭐 도봉구 같은 이런 데는 거의 한 68%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5억이었는데 예. 나는 68%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고 예. 너는 왜 60%에 대한 예. 세금을 내냐. 그거 억울하죠. 그렇죠. 당연히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런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하면 세금 폭탄이라는 논리를 댈 게 아니라 거꾸로 그동안 세금 혜택을 받았다. 예. 그 조세 형평의 원칙 어긋났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폭탄이라고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보다 이제 공정성을 문제를 더 삼아야 되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던 사람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세금 올랐다고 짜증 부리는 식인 거니까는. 아니 그 개인은 그럴 수 있는데 언론이 그걸 부추기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로 보게 되면은 이 강남 대개 4구들이 이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는 이 서울 평균에 비해 가지고 공시가격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떨어져요. 오히려 떨어져 가지고 평균보다도 좀 낮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오히려 맞습니다. 또 예. 세금도 떨어져서 더 추가로 또 이익을 받다. 예.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원 포인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아서.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하셨어도 되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모셔놓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짧게 하다니. 그러니까 경제의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AS. 예. 양천의 04번 기사인데 예. 우전 근무 때마다 뉴스 공병 트는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네요. 예. 예.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 중에 틀림없이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산에서 강릉가는 M7412 광역버스 뉴스공장 안 나온다고 예, 신고하셨네요. 안 나온다고. 예. 자, 그리고 주진우 기자 예, 나온 관련 문자 많고 예, 목포 관련 문자 많은데 목포에 관광객이 북적거린다는 얘기. 예. 그렇죠. 화제가 되니까 예. 어쨌든 목포 시민들에게 예,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결론이 점점 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그래서 검색어에 올랐던 기사입니다. 홍석천 씨 방송인 홍석천 씨가 최저임금 때문에 이태원 가게 두 곳을 닫았다. 네, 그런 기사가 있었죠. 당사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 이태원에서 원래 장사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러게요. 벌써 한 18년째 가게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예, 재벌이라는 소리도. 재벌은 아니고요. 예. 앞에 빚이 붙어 있어요. 빚재벌이죠. 빚재벌. 예. 근데 이렇게 시사 방송에 나오신 경우는 거의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다기보다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가 뵙고 싶었던 김호준 씨를 또 여기서도 뵙고요. 예. 진짜 오랜만에 뵙기도 했는데 식당에서 거기 그러니까요. 하시는 식당에 몇 번 가서 뵌 적은 있어도. 근데 이제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네. 홍석천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가게를 닫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하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바람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네. 최저임금 때문에 월급 주는 모든 사람은 급여가 좀 오르면 힘듭니다. 그렇죠. 예,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네. 그게 가게를 닫은 것과는 뭐 직접적인 건 아니죠. 아니다. 네. 가게를 닫게 된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말씀하셨고, 네.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 문 닫았다고 기사 쓰면 안 된다 말씀하셨다고. 네. 말씀드려서 또 제목을 정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이 네. 이럴 경우에 최저임금 가지고 쏙 빼가지고 제목 쓰겠구나는 걸 미리 아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그 2대1리에 계신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분께서는 이제 뭐 경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를 제가 요즘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예. 가게를 이제 2개를 닫았는데 왜 닫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사를 이렇게 쭉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해결책, 뭐 경리단길 뭐 골목 상권과 무슨 뭐 도심 뭐 구도심 재생 사업까지도 이제 저희 아이디어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게 주가 약간 뒤로 이제 밀리면서 이제 제목을 빼는 다른 매체들이 기자분들께서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이 뭐 본인들 마음대로 그냥 갑자기 최저임금 때문에 제가 문을 닫았다라고 해놓으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고 쓰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저랑 인터뷰를 했던 기자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혹시라도 제목을 뽑으실 때 네. 홍석천 뭐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를 뭐 문 닫았다라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이유가 정확한 게 아니니까. 라고 말씀드려서 또 그 기자님은 당연하죠 하고 그렇게 제목을 안 뽑았어요. 그분은 이제 이태원 전체를 듣고. 전체를 다 알았으니까. 네. 그리고 목적과 네. 취지가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얼씨구나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조중동 네네. 쪽에서는 참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공교롭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당해보셔서 아실 텐데. 가끔 당해봤는데 오랜만에 당해보니까. 오랜만에 당해보니까. 네네. 그런 일이 있어서 직접 SNS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네네. 혹시 조선일보 기자나 또 뭐 다른 그 보수 언론 매체 이런 제목을 단 곳에 네. 전화해 보셨어요? 아니요, 이젠 처음에 쓰셨던 중앙 기자분께서 중앙일보 기자 먼저 썼죠. 네, 그 기자분은 제가 이제 먼저 연락을 취해서 예. 또 뭐 답을 받았어요. 나중에 뭐 죄송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인터뷰를 제대로 하자 뭐 이러셨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조선일보나 뭐 다른 매체에도 그 제목으로 기사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이 세계가. 그렇군요.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아니, 한 분이 그렇게 제목을 바꿔주시면 기자분들도 단톡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방에서 다 대충 얘기를 하실 텐데. 그렇진 않죠. 그래요? 이거 취지가 이거 아니래 빼달래 라는 걸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네네. 그게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본인들의 혹은 목적과 부합하니까 제목을 이런 얘기가 나왔어도 제목 안 바꿀 거예요. 그래요. 네, 앞으로도. 저희 연예인들이 좀 더 순진하군요. 아시면서. 그러게요. 순진한 표정을 짓고 그러세요, 다. 저 연기 티 났나요? 연기 티 많이 났고요. 네. 그러면 마침 또 손혜원 의원 이야기도 있어서 재생서. 네네네. 그 경리단 길도 손혜원 의원이 관심이 많았던 길이고 본인도 관여했다고 하던데. 그래요? 네. 초창기에. 네네네. 근데 지금 이런 문을 닫는 데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임대료 아닙니까? 그죠? 임대료라고 딱히 네. 제일 먼저 이렇게 첫 번째로 꼽기도 참 애매해요. 임대료도 있다. 네. 임대료도 하나의 항목이다. 이유고. 또 하나 그 거리가 죽어가는 이유가 또 뭡니까 그러면? 물론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임대료가 폭등한 게 굉장히 큰 요인이 장사 잘 있죠. 되니까 건물주들이 임대료 그렇죠. 그래도 네. 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네. 뭐 이 친구들 나가도 다른 데서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경리단길을 일으켜 세웠던 사람들은 다 거의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나갔고요. 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그 경리단길 1세대에 몇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지금 뒤쪽으로 쫓겨나다가 뭐 다른 데로 이제 또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건물주들이 그렇게 거리를 죽이는 짓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평당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땅값이라는 게 만약에 평당 2,500에서 3,000 정도의 수준의 동네였다면 지금은 대로변은 거의 뭐 8, 9천까지도 가거든요. 4배 이상. 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5, 6년 동안에 그 정도의 가격이 상승됐으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이익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인테리어 다 하고 영업하고 자기들은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가게가 들어와서 거기를 그러니까요. 살리고 부동산 네. 시세도 올렸으면 고마워하고 그렇죠. 오히려 임대료를 더 줄이거나 그렇죠. 동결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경리단길이나 뭐 해방촌도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건물주님들이 이제 그걸 아시는 발등에 거예요. 불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와서 나가지 마라. 내가 30만 원 깎아줄 테니 이런 건물주님들이 이제 와서 많이 나왔고요. 이제 와서. 이제 착한 건물주님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본인도 건물주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저도 은행 빚으로 하나 너무 힘들어서. 건물주의 마인드도 이해하시겠네요. 전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양쪽을 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착한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사정에 딱 맞춰서 하고 있는데 다른 건물주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최근 들어서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점점 더 많아서. 왜냐하면 거리가 죽어서 거리가 죽으면 다시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황금 났던 맞아요. 거기에 배를 자기들이 잘랐죠. 반쯤 갈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나 싶어서 급하게 꺼내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좀 늦지 않았습니까? 좀 늦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바닥 칠 때까지 기다려봤어요. 바닥을 치면 이제 좋아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닥에 안 치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맞아요. 의견이 합해지질 않거든요. 내 손해로 직접 와야 그때서야.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관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차난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해요. 관도 해결해줘야 될 일인데. 네. 오셔서 뭐 이태원 경리단을 오셨던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죠.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3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구역도 동네인데 30년 동안 다른 건 다 늘었어요. 사람도 늘고 뭐 가게도 늘고 다 늘었는데 줄어든 건 주차장이에요. 건물주와 또 시, 그렇죠. 구 또 나서줘야 되고 다 나서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 하나가 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누군가는 저한테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안 하는 게 저는 편해요. 욕먹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한데도 그게 상처가 돼요. 사실은 이게 가랑비 옷 젖는다고 잠을 못 자요 혼자. 이거 나오기 전에 오늘도 잠을 못 잤어요. 얼굴 벗잖아요. 알바 아니고요. 왜 얼굴이 늘 벗 계십니까? 잠 못 자시나요? 그거는 네. 얼굴이 부은 게 아니고 살찐 거예요. 살찐 거예요. 어쨌든 이 관과 이 주민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뭐 건물주님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본인이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셨구나. 네, 아무도 안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중에 최저임금 똑 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사 제목 딱 하고 똑 떼가지고 그걸 써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경리단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홍석천조차도 이 재벌 식당 재벌 홍석천조차도 최저임금 때문에
제가 식당 재벌이었어요,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들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아니라니까요. 빚재벌이라고요. 식당 빚재벌. 그렇죠. 홍석천조차도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를 2개나 문을 닫았다. 네. 요걸 팔아먹고 싶었던 거죠. 이용 나가신 거예요. 사실은 또 엊그제 하나 더 닫아서 3개 닫았어요. 네, 경리단길에 있는 거 하나 닫아가지고. 그럼 또 최저임금 얘기도 해보긴 해보자 하고요. 네네네. 실제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이 가게를 하신 분들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예. 네. 사실인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가게 주인들은 맞고. 맞아요. 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네. 뭐 인프라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즐길 거리들이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주면 또 주차하기도 너무 편해지면 우리 구에서 듣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많이 몰려서 장사가 잘 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직원을 줄일 필요도 없고요. 네. 뭐 영업 시간을 줄일 필요도 없고 뭐 최저임금 뭐 주유사 다 줄 수 있어요. 사람만 잘 모이면. 근데 이 거리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 거리 자체가 죽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죠. 건물주들과 다 함께 모여서 이 얘기 해보셨어요? 저는 좀 다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왜냐면 돌아다니고 그런 거 있는데. 이루어지면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죽어버린 거리도 있어요, 실제 보면. 그러니까요. 예. 정말 많고 지금 다시 안 살아나요, 그리고. 안 살아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번 떠난 거리는 네. 안 돌아갑니다. 지금 뭐 익선동 이런 곳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언제까지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던데. 이게 다 건물주 탓만 해서 뭐 하지만. 그렇진 그분들도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정이 있죠, 또. 아니, 그분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뭐가 익숙하냐면. 아니, 장사 잘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서야 많이 받아야지. 얘들 나가도 또 들어와. 이렇게만 맞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애초에 그 거리를 띄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태원에 잘 되던 가게 몇 년 전까지 하던 가게는 처음에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 뭐 5천에 200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1억 5천, 뭐 한 5년, 6년 후에 1억 5천에 뭐 850, 뭐 이런, 이 정도까지도 올라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무일푼으로. 쫓겨났어요? 네. 그 건물 다 살려주고. 그 당시에 그냥 제 돈 인테리어 하는 것만 한 3억 들었는데. 이제 쫓겨나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그동안 장사한 게 저는 그냥 손해더라고요. 뭐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예. 그 인테리어도 그 건물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 그냥 놓고 그냥 제가 나왔어요.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욕심들 네. 그리고 사회에서 그걸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게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네. 건물주들은 건물의 가치 올랐잖아요. 당연히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 돈 내고 들였던 인테리어를 나갈 때는 또 돈 내고 또 뜯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특히 그런 거리가 거기에 입주한 그 뭐 예술인들이나 네, 뭐 아티스트들. 가게들, 그런 분들 먼저 들어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영세한 분들. 그렇죠. 조그만 가게들. 네. 그거 찾아와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그 독특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동네가 막 그분들이 이제 해놨는데 아티스트들 다 쫓겨나고. 네. 어디나 있는 가게 들어오고. 네.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네. 왜냐면 그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돈 있는 데서 들어가. 거기를 또 굳이 안 가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왔던 분들이 왜 여기 왜 굳이 내가 왔지? 힘들게 1시간 2시간 차 타고 와서 주차도 못 하고 어렵게 그러고 딱지를 떼가면서 여기 왜 있지? 구의원 출마하실 생각 없어요? 저요? 구의원이 네. 상당히 요즘에 구의원이 괜찮더라고요. 경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경업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전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네. 동네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구청장의 꿈을 갖고 진짜 있다고 구의원 출마할 얘기했다가 생각 있어요? 구의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출마해볼까 봐요. 여기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 여기에요? 예. 뭐 표를 얻을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자, 구의원을 문득 하고 계신 홍석천 씨였습니다. 네. 앞으로 가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